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오성훈입니다. 이 스피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느낌이 이상하네요.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보행정책을 넘어 도시정책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보행안전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지 이제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저도 발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사실은 연구들이나 발표들이 여러 전문가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세미나를 같이 준비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개별적인 가로의 개선이라든지 특별한 설계 전략이라든지 또 법적인 개선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저희가 그런 걸 이제 현장에서 개별 도시에서 노력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 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인 가로, 개별적인 보행자만을 보호하는 데에는 정말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내용은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가로의 개선 방안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 정책과 개별적인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 어떻게 상호 조율을 해야만 좀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담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행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많은 도시들에서 보행자가 갖고 있는 권리와 또 우리의 가로 환경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관행 속에 젖어서 잘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근대적인 도시계획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개발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1962년도의 서울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넓은 자동차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횡단보도도 아주 멀리 조그맣게 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사용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고려된 공간이다. 이 당시에는 지금의 차량 대수의 10분의 1도 안 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넓은 도로를 설계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63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새로 건설된 간선도로들은 차량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차량 대수가 적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도로가 조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와중에 보행자가 어떻게 이 길을 건너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이제 그런 방식의 디자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심부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간의 연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주거 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다시피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죠. 이렇게 고려가 되어 있고, 굳이 차선을 이제 2차선인데 한 개 차선이 거의 이제 한 6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도로가 건설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원적인 논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의 흐름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그럼으로써 차량의 소통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속한 대량 수송의 어떤 이상에 어울린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런 시각 하에서는 도시 공간에서 보행자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광화문 사거리가 이런 방식으로 차량은 굉장히 원활하게 크게 레디우스를 가지고 반경을 가지고 돌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반면에 보행자는 지금 보시는 저 4개의 지하 보도를 통해서 지하도를 내려가야만 이 공간을 횡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어르신들은 다 익숙하신 광경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 소통을 위해서는 보행자는 지하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70년대 이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많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하나씩 둘씩 이제 신설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횡단보도는 단순히 제한된 시간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차량의 양보인 것으로 인지되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2019년이 되면서는 이제 세종시인데요. 보시면은 세이프티 미디언, 중앙 안전선도 설치되어 있고, 좀 레이즈드 크로싱, 공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또 많은 개선이 지난 몇십 년간 이제 이루어져 왔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때부터는 50년이 흘렀던 것이죠. 물론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어 왔고, 그런 노력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이제 이게 뭐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시부의 도로에 이런 내용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제 청계천에 이제 보행로를 건설하면서 보행을 테마로 한 어떤 일종의 테마파크랄까요? 이런 것들을 도시 내에 끌어들이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단순히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보행자의 체험을 고려한 상징적인 이제 사업들이 시행되게 됩니다. 2009년도가 되면 잘 아시는 이제 광화문 광장. 지금 어제도 사실 광화문 광장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일단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첫 번째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잘 아시다시피 서울로 7017 뉴욕의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조금 다른 종류의 보행 고가가 처음으로 조성이 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좀 노들에서 용산을 잇는 보행교에 대한 디자인 컴피티션 내지는 공모가 조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전 시대의 어떤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자동차 중심에 매몰되어 있던 패러다임이 좀 더 일상생활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어떤 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 후속되는 일상 공간의 개선, 일반적인 도로의 개선이라는 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랜드마크성 사업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보행교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보행자의 네트워크나 보행 정책을 제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근데 대체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자체의 랜드마크에 매몰이 돼서 그 랜드마크의 전후의 맥락과 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1995년 이후로 이제 설치가 되어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도 많은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설치를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까지는 이제 16,789개소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이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2014년부터는 오늘 이제 피터 박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이름으로 쉐어드 스트리트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제도적으로 했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제 84개의 대상지에서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가 완공이 됐고, 또 올해도 보행환경 개선 지구 내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별도의 사업으로 또 15군데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소당 약 1억 9,900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시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모든 사업 대상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는 이제 55.3% 정도의 점수를 매겼다면 사업 후에는 거의 이제 80점 가까이 전체적인 평균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로의 개선이 그만큼 이루어졌다. 쉐어드 스트리트 개념을 적용하면서 실제적으로 보행자의 우선을 법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미치진 못했지만 시설 개선 사업만으로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보시는 도로는 원래 이제 4차로였는데 한 개 차로를 줄여서 보행자의 공간을 이제 늘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3개 차로가 남아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다 줄여서 보행 공간으로 2차로만 남겨달라고 설계 자문을 했는데, 이제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이제 결국 한 차로만 줄인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가보면 여기는 불법 주차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랬다, 다 줄일 걸, 이제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이제 52개의 대상지에서 도로 다이어트가 이미 시행이 됐고, 여기에 대한 저희가 성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5억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개소당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도로 다이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언이 너무 넓은 가로들이 있어요. 사실은 레인이 4개가 들어가도 되는 정도의 어떤 폭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줄이기를 원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로 다이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좀 전에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디자인에 대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016년에서 19년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들의 평균을 보면 47점에서 80.6으로 세티스팩션 레벨이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행자를 위한 도시공간의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은 것은 맞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년부터 저희가 도시부에 대한 속도 저감 정책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주관이 많이 돼서 5030, 또 부산시도 영도구를 비롯해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주요 도로에서 50km, 또 그 이외의 도로에서는 30km로 차량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또 최근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매뉴얼을 저희도 작업을 해서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안전성, 세이프티 미디언이라든지 약간의 도로의 선형을 변화를 준다든지 전체적인 횡단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현재 이제 5030, 소위 말하는 스피드 컨트롤 정책은 속도 제한 표지판만 두는 데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환경 자체를 낮은 속도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저렇게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조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피스밀 어프로치의 한계는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는 뭔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체감되지 않는 보행 정책이라는 표현을 좀 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과 예상과 사업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안심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저 도로 끝까지 횡단하는 데가 굉장히 멀죠. 횡단보도 설치 간격이 이제 200m에서 100m로 줄었지만은 저도 이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합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50m 간격에도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보도도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그리고 연석의 높이라든지 보도의 턱 낮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 요소가
충실하게 고려되지 않은 보도들인 것이죠. 이것은 뭐 굉장히 젊고 반응 능력이 좋은 뭐 어른들이 보행하기엔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수트케이스를 든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길들이 결코 일반적인 평범한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주차 제국의 역습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정말 주차 제국이란 말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에 대한 모든 사업과 정책을 구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주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도시나 정부에서 얘기를 해왔지만 근원적인 주차 수요 억제 정책이라든지 근원적인 대안에 대한 총체적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서의 어떤 주차 기준부터 시작해서 주차 단속,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다음에 차고지 증명제, 그다음에 주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들의 교육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예를 들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당연히 주차 구획선을 그려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절대주차 금지구역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기에 달성되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면도로와 절대주차 금지구역은 아니지만 주차가 돼서는 안 되는 곳들을 명확하게 발라내고 그런 지점을 다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현재 하고 있는 보행 관련 사업은 굉장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도로뿐만이 아니라 좁은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보고 있는 가로지만 과연 이런 방식으로 가로를 사용하는 도시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많은 도시들을 답사를 다니지만 이렇게 주차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래서 주차를 넣을 거면 처음부터 주차를 고려해서 가로를 설계하고 주차를 넣지 않을 거면 아예 절대 주차가 되지 않도록 가로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어린이가 유모차를 끌고 아기를 키우는 경우에 과연 이분이 여기서 일상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가족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매일매일 마음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아이를 키우라고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로 몰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단지로 가다 보니까 더더욱 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교통체계를 다시 또 악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 소통 우선주의라는 유령입니다. 어떠한 대도시도요, 잘 아시겠지만 승용차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승용차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계층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오늘도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대체교통수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이런 큰 전제들은 이미 도시 분야에서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내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가로, 보행자의 횡단이 적은 가로, 울타리로 막아서 드라이버가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가로를 만드는데 너무나 아직도 처음에 보셨던 60년대에 지어진 도로처럼 아직도 차량 소통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도시를 관리하는 인식이 너는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전거 도로를 놨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면 버스가 자전거 도로를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도록 해야만 자전거가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버스가 치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과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분리되어 있는 보호된 자전거 차로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자전거는 결코 활성화되지 않는다. 보도 위에 유모차 다니고 휠체어 다니고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는 곳에 자전거 도로를 놓는 것은 난센스다. 저는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2017년인가요? 개정된 보도설치 지침에도 아직도 보행자 자전거 후용 도로를 같은 노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강남에 있는 도로인데요. 4m가 넘습니다. 편도 1차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옆에 보시면은 울타리까지 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량 운전자가 어떤 느낌을 받으라고 이런 도로를 새로 만든 걸까요? 근데 이런 부분의 설계가 지금 21세기의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 소위 돈이 있다는 강남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피켓팅이라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인식이 당신들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 도시에 가면 이런 넓디 넓은 위험한 횡단보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도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횡단보도를 이런 도로에 방치하는 국가가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서 특히 이제 보행자의 보호가 법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보차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교통연구원과 같이 제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선보도 같이.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이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런 보행 사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부분, 또 디자인 스탠다드의 한계, 또 개별 도시 정책에서 변하지 않는 사고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현재 여건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 도시가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위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으로 이제 더 격상이 돼서 그 위험성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고 있고, 파리 협약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가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거의 90%까지 줄여야만 우리가 파리 협약에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나 서울시가 현재 수송 부분의 에너지를 90% 정도로 줄이려면 얼마만큼의 행태적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아마 모든 부분, 물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자전거를 타셔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이용이라든지 도로의 환경은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런 행태 변화나 행태 규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 당면한 큰 위기에 대한 인식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있는가,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이 시대에 지금의 교통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로설계를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의 유사일에 기록이 없을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도시가 살기 좋고 매일매일의 체험이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들은 앞으로 급격히 인구가 줄고, 다시 말하면 그 도시에서의 경제활동도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어떤 막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축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그 와중에 수많은 도시들 간에 어떻게 고유성과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어떤 물량 위주의 도시교통체계나 도시공간구조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또 공간의 확장 위주의 도시정책을 유지했을 때 과연 그 도시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저탄소 비동력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도시토지 이용 전략은 무엇인지, 도시의 영역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사실 광화문 광장에서도 혼자 통행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런던이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많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영역 관리가 필요하다. 교통이 밀집되어 있는 지점일수록 오히려 그 지점부터 승용차 지점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방식이 없이 가로만 조금씩 바꿔서 보행자의 활동을 증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의 활동을 여가로만 보시면 결코 보행 활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보행 활동이 또는 저탄소 무동력 교통수단이 전체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체계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기능과 이용자를 고려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줄고 고유성과 차별성을 가진 도시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도시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공간 구조를 생각할 때 이전처럼 교통체계 일변도의 가로공간이 아니라 가로에서 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생태성, 그다음에 도시 녹지, 저영향 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까지의 기존 도시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위해서 도로를 짜내기에도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도시의 식재대도 다 없애서 차로를 만들었던 시절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 차량이 이용하던 공간들을 오히려 바뀌어서 생태 녹지를 조성하고 재해 재난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에코플랜터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도시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 레질리언스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기술 기반의 저비용 도시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더 많이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이 돈을 쓰는 도시가 아니어야 한다. 지금 보시면 왼쪽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룹은 소득이 적은 그룹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아지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교통비의 비중입니다. 저소득층은 미국에서는 똑같이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의 교통비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죠. 유럽 같은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어도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사용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들은 저소득층이 더 호혜적인 관계에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비의 비중이 훨씬 더 낮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보행자 중심 또는 나아가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운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로의 정체를 막고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형평성 있는 사회, 좀 더 저소득층을 고려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저비용의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 중심, 인간 척도를 조성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 도시에 살고 싶다. 이 도시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내가 이 도시를 애정을 갖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 도시 환경과 매칭, 정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인구 절벽에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육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주 불편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유모차 주행 환경에 대한 연구를 몇 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육아 환경이 어려워지면 육아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립감이 커지게 되죠. 그 우울감과 고립감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출산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버스 타기 힘들겠네요가 아니라 그게 사회적 의사결정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해서 육아자의 삶을 어떻게 지지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바로 가로 환경과 밀접한 연결성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도시정책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예인데요. 지금 보시면 보행자 블록을 9개를 묶어서 조성한 사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보행자와 녹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의 가로를 개선하는 디자인 전략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역적인 관리와 도시 정책적 대안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러한 큰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정책, 승용차 억제 정책, 대중교통 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
지금 보시면 로테르담의 사례인데요. 이동 거리에 따라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개개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환경을 조성하려면 보행자가 걷는 보도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 가로에 있는 주차, 승용차의 이용, 대중교통의 편의성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만 전체적인 교통체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단편적인 가로 개선 사업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되어야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통합적인 도시정책 개선의 과정에 담아서 종합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조금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